자기야, 이거 무슨 냄새야? 수준 떨어지게 꼭 이런 데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귀를 찌르는 앙칼진 목소리. 전 남편의 새파란 아내는 마치 오물이라도 본 것처럼 코를 틀어쥐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전 남편 민철은 혀를 차며 지갑을 열더군요. 야, 너 꼴이 이게 뭐냐? 예정 생각해서 주는 거니까 이걸로 고기나 사 먹고 여기 농장 주인이나 빨리 불러와. 제 발치로 툭 하고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흙투성이 장화 위로 내려앉은 그 돈을 보며 저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습니다. 이 인간들 아직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된 모양입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람이 한번 스치자 지폐 모서리가 팔락거렸습니다. 종이 한 장이 흙 위에서 내는 소리가 어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요. 돈이 크고 작아서가 아니라 그 돈에 실려 있는 마음이 너무 더러워서 더 크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 부인은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손과 장화, 무릎에 묻은 흙을 훑고는 마치 자기 몸에라도 튈까봐 뒤로 물러나더군요. 그 눈빛이 꼭 사람이 아니네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철은 더 뻔뻔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곳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건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저는 언제나 설명할 필요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감정은 알아서 삼키는 사람. 민철은 제가 아직도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가장 큰 착각을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남을 끝났다고 단정하는 순간입니다. 저도 3년 전 그날 제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날도 민철은 지금처럼 지갑을 열었고 지금처럼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때는 5만 원이 아니라 위자료라는 이름을 붙인 종이 쪼가리였지요. 봉투를 던지듯 내밀어 놓고는 마치 자기가 아주 큰 은혜라도 베푸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같이 살기 힘들어. 처음엔 그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찌를 때는 늘 둔한 칼로 시작하더군요. 그 다음 말은 더 잔인했습니다. 늙어서 냄새나. 당신이 있으면 집이 답답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데도 속에서는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목소리는 나오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저는 그 집에서 늘 참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민철이 사업한다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제 몸을 갈아 넣어서라도 만들어냈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톱 밑에 실밥이 박혀 피가 나도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철이 화를 내면 저는 먼저 사과했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아도 그 사람이 틀렸어도요. 그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냄새나는 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같이 살면서 만든 집, 같이 만든 살림, 같이 만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쓰레기처럼 취급당하더군요. 그리고 그 옆에 유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민철이 말하는 새로운 사랑이라는 사람. 저는 그 여자의 얼굴에서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승리를 봤습니다. 내가 이겼다는 표정. 그 표정이 민철의 말보다 더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민철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시골 가서 텃밭이나 가꾸며 살아. 텃밭이라는 단어가 그날부터 제 심장에 박힌 못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흙을 모욕으로 쓰더군요. 자기는 번지르르한 곳으로 가고 저는 흙이나 만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듯이요.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못한 채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 옷 몇 벌, 그리고 마음속에 쌓인 억울함 한 덩어리.
그것만 들고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밭에 서 있으면 땅이 넓어서 무서웠습니다. 하늘이 높아서 더 무서웠고요. 서울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숨도 못 쉬며 살았는데 시골에서는 숨을 쉬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더군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숨은 쉬어도 마음이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래도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누굴 원망한다고 제 삶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흙을 다시 봤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안 하더군요. 제가 뿌린 만큼만, 제가 견딘 만큼만 정확히 돌아왔습니다. 사람 마음처럼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아침에 뜨기 전에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무릎이 쑤신다, 허리가 저리다 말씀하시면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어떤 풀을 다려 드시고 어떤 뿌리를 씹어 드시고 어떤 잎을 말려 드시는지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배운 적은 없었지만 저는 제 방식으로 기록했습니다. 손으로 적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외웠습니다. 그러다 한 약초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풀은 참 묘했습니다. 물기와 햇빛, 흙의 성질을 조금만 맞춰주면 향이 달라지고 성분이 달라지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절박하면요, 눈이 달라집니다.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걸 붙잡게 됩니다. 저는 그 약초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걸었습니다. 밭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져도 저는 일어났습니다. 손바닥이 갈라져 피가 나도 물로 씻고 다시 흙을 잡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나면 저 인간들 말이 맞아져 버린다. 그 생각 하나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처에 약초 잘 키우는 분이 있다던데요. 황금 약초라고 그거 진짜 맞습니까?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소문은 빨랐습니다. 특히 강남이라는 동네는 좋은 건 빠르고 비싼 건 더 빠르더군요. 그러는 사이 민철 쪽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잘 나가는 척을 한다고요. 명품을 두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곳에서 사진을 찍어 올린다고요. 그런데 속은 부도 직전이라더군요. 식품 유통업이라는 게 겉만 멀쩡하면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류, 납품, 신용 한번 삐끗하면 줄줄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민철은 늘 큰돈 한 방만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싸는 건 못하고 남 위에 서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래서였겠지요. 민철이 마지막으로 잡으려는 게 바로 황금 약초였을 겁니다. 자기가 살 길이 없으니 남의 살 길을 뺏어서라도 살아야 한다는 신보. 그 신보가 어디로 향했겠습니까? 결국 제 밭으로 온 겁니다. 저를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 손을 보러 온 것도 제 삶을 보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회사 살릴 줄을 찾으러 온 거지요. 그런데 그 줄을 잡는 방식이 참 민철답습니다. 먼저 사람을 밟고 그 다음에 거래를 꺼냅니다. 먼저 모욕하고 그 다음에 예정을 말합니다. 예정이란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조차 지갑을 열고 있다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민철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빨리 주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유지수는 발로 흙을 톡톡 차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 진짜 신발 버리겠네. 자기야, 빨리 끝내고 가자니까. 그 말이 제 귀를 스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차분해지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울컥했을 텐데요. 이제는 울컥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겁먹어야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을 움직였습니다. 집회를 향해서요. 민철은 제가 돈을 주울 거라 생각했겠지요. 예전에 저는 늘 그랬으니까요. 민철이 던지면 저는 주었습니다. 민철이 화내면 저는 달랬습니다. 민철이 무시하면 저는 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제가 제 발로 제 삶을 일으켜 세운 사람입니다. 누가 던진 돈 한 장에 제 마음이 다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장화 밑창을 아주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꾹 눌렀습니다. 흙발로 5만 원짜리를 지시겨 밟았습니다. 그 순간 민철의 얼굴이 확 바뀌더군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지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제가 미친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돈만 믿고 설치는 당신들이 미친 걸까요? 저는 민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유지수도요. 그 둘은 아직도 주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마을 어귀 쪽에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두 대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흙먼지가 바람결에 먼저 올라왔고 밭의 공기가 순간 달라졌습니다. 민철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자세를 고쳐 세우더군요. 그 표정이 참 익숙했습니다. 돈 되는 사람이 오는 소리를 맡은 표정이요. 유지수도 코를 막던 손을 내리고 머리칼을 정리했습니다. 사람은 참 솔직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이 오면 몸부터 달라지니까요. 민철은 저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봐라. 내가 누구랑 약속이 있는 사람인지.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검은 세단 서너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밭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그 위압감이 어찌나 대단한지 방금 전까지 저를 벌레 보듯 하던 민철과 지수의 입이 딱 벌어졌죠. 시골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육중한 고급 승용차들의 행렬. 그 차들이 멈춰선 곳은 다름 아닌 제 밭, 바로 우리 세 사람의 코앞이었습니다. 민철은 반사적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조금 전 저에게 돈을 던질 때의 그 거만한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어느새 비굴한 영업사원의 미소를 장착하더군요. 여보, 봤지? 내가 이 정도야. 서울에서 내 이름 대면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이 온다니까. 농장 주인이 내 연락받고 사람 보낸 모양이네. 민철은 옆에 있던 지수의 어깨를 툭 치며 으스댔습니다. 지수 역시 눈을 반짝이며 거들었습니다. 어머, 자기 진짜 대단하다. 시골 총구석 농장이라 무시했는데 차 굴리는 거 보니까 돈 좀 있나 봐.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좀 꾸미고 올 걸 그랬네. 두 사람은 이미 저라는 존재는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제가 발로 밟은 5만 원짜리 지폐는 흙 속에 파묻혀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큰 돈 냄새를 맡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가장 앞선 차의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잘 다림질된 슈트를 입은 중년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딱 봐도 보통 위치가 아닌 사람. 그 뒤를 이어 다른 차에서도 수행원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서류 가방과 정성스럽게 포장된 고급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죠. 민철은 기다렸다는 듯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바로 박민철입니다. 서울에서 연락드렸던. 민철은 허리를 굽히며 악수를 청하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과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뒤섞여 번들거리고 있었죠. 지수도 옆에서 배꼽 인사를 하며 알랑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민철의 손은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중년 남자는 민철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그대로 지나쳐 버렸습니다. 민철의 손이 무색하게, 남자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바로 제게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민철이 당황해서 저기요? 하며 길을 막으려 하자 뒤따르던 수행원들이 단호한 손짓으로 민철을 옆으로 밀쳐냈습니다. 비키십시오. 길 막지 마시고. 아니, 이보세요. 제가 누군지 알고. 민철이 비틀거리는 사이 그 중년 남자는 흙밭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구두에 흙이 묻는 건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오직 저를 향해서만 직진했죠. 그리고 제 앞에 멈춰 서더니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습니다. 뒤따르던 수행원들도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밭을 울렸습니다. 순간 밭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 같은 고요함. 그 정막을 깬 건 민철의 멍청한 목소리였습니다. 대표님? 민철은 눈을 비비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닌지, 혹시 이 사람들이 단체로 더위를 먹은 건 아닌지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보세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 여자는 그냥 여기 일꾼이고요. 제가 찾던 농장 주인분은. 하지만 중년 남자는 고개를 들고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영숙 대표님, 지난번 보내주신 샘플 덕분에 저희 백화점 VIP 예약이 벌써 마감됐습니다. 본사 회장님께서도 꼭 독점 계약을 성사시키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장갑을 벗고 땀을 닦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상무님. 길이 험했을 텐데. 아유, 별 말씀을요. 대표님이 계신 곳이라면 지옥 끝이라도 와야죠. 참, 이건 회장님께서 보내신 선물입니다. 수행원들이 내민 건 최고급 홍삼 세트와 명품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민철이 제게 던져준 5만 원, 그리고 그가 트렁크에서 꺼내려다만 싸구려 음료수 박스와는 차원이 다른 대우였죠. 그제야 민철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이라는 호칭, 김영숙이라는 이름, 그리고 황금 약초. 이 세 가지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설마, 말도 안 돼. 내가? 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다리에는 힘이 풀리는지 휘청거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구세주가 자신이 헌신짝처럼 버리고 짓밟았던 전처라는 사실. 그 잔인한 진실이 그의 뇌를 강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지수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덜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가 대표라고? 말도 안 돼. 너 우리 오빠 돈 뜯어내려고 사기치는 거지? 어디서 배우들을 섭외해서 쇼를 해? 다들 연기 그만해. 지수는 씩씩거리며 제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상무님을 밀치고 제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죠. 이게 어디서 감히. 야, 김영숙, 너 이혼하고 미쳤니? 우리 오빠가 누군 줄 알고 이런 장난질이야? 그 순간 민철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닥쳐.
지수가 깜짝 놀라 멈칫했습니다. 민철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저와 상무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신이 지금 누구의 땅을 밟고 있는지. 저는 천천히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쇼? 누가 쇼를 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니? 얘야, 눈이 있으면 좀 봐라.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저 뒤에 보이는 산, 그리고 내 남편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 그 약초. 전부 다 내 거야. 지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려 민철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반쯤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민철 씨, 아까 농장 주인 불러오라고 했지? 자, 내가 여기 있네. 할 말 있으면 해봐. 고기 사 먹으라고 준 5만 원은 잘 받았으니까 이제 본론을 말해야지. 민철의 무릎이 털썩하고 꺾였습니다. 흙바닥에 주저앉은 그는 저를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땅만 쳐다봤습니다. 영수가. 그의 입에서 나온 제 이름이 그렇게 초라하게 들릴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정도 충격으로 주저앉기엔 그가 저에게 준 모욕의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저는 상무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웬 잡상인들이 와서 행패네. 중요한 계약 얘기하는데 방해되니까 좀 치워주시겠어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상무님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에게 봄바람처럼 웃어 보이던 그 눈이 민철과 지수를 향하자마자 겨울 삭풍처럼 차가워지더군요. 보안팀 뭐합니까? 대표님 말씀 안 들립니까? 당장 이 사람들 밖으로 모셔. 상무님의 호통 한 번에 뒤에 서 있던 건장한 수행원 2명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의 그림자가 흙바닥에 주저앉은 민철을 덮쳤습니다. 그제야 멍하니 있던 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이거 안 나? 당신들 뭐야? 우리 남편이 누군 줄 알고 몸에 손을 대? 이거 엄연한 폭력이야. 경찰 부를 거야. 지수는 수행원의 팔을 뿌리치며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명품 가방을 휘두르며 발악하는 꼴이 마치 덫에 걸린 짐승 같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이 시골 아줌마가 감히 자기를 쫓아낼 힘이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민철은 달랐습니다. 그는 수행원이 팔을 잡자마자 반항은커녕 납작 엎드렸습니다. 바닥에 엉덩이를 붙인 채로 질질 끌려가면서도 시선은 오직 저에게 고정하고 있었죠. 영수가, 여보, 나야 나, 민철이, 여보라니요. 3년 전 법원 앞에서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엮이는 것 자체가 역겨우니까라고 했던 그 입에서 나온 단어가 맞나 싶었습니다. 사람이 급해지면 기억도 조작되는 모양입니다. 잠깐만요. 상무님, 오해가 있습니다. 저 이 여자, 아니, 이분 남편입니다. 우리 부부예요. 내가 남이 아니라니까. 민철은 수행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흙먼지가 그의 비싼 양복 바지를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그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지금 그에게 중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눈앞에서 날아가려는 황금 동아줄을 잡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추태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상무님이 난처한 듯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대표님 남편분 이십니까? 혹시 제가 결례를 범한 건지.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호적 정리한 지가 언젠데요. 그냥 알던 사람인데 질이 좀 안 좋아요. 사기 전과도 있을걸요?
아, 역시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상무님은 안도하며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철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영수가, 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가 산 세월이 얼만데. 내가 너 보고 싶어서 온 거야. 그래, 약초 얘기도 들었지만 사실은 너 잘 지내나 궁금해서 온 사람이 5만 원을 바닥에 던져. 제 낮은 목소리가 민철의 변명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민철의 입이 뻐끔거렸습니다. 그건 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서 용돈이라도 주려고.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내세 부인은 코를 막고 똥냄새 난다고 했니? 저는 천천히 민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끌려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그의 꼴이 참 우스웠습니다. 저는 쭈그리고 앉아 민철과 눈을 맞췄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올려다봐야 했던 그 눈을 이제는 제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철 씨, 잘 들어. 당신이 버린 건 그냥 냄새나는 아줌마가 아니야. 당신 인생에서 유일하게 당신을 지켜주던 사람을 버린 거야. 그리고 당신이 걷어찬 건 텃밭이 아니라 당신 회사를 살릴 마지막 기회였고, 영수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눈이 멀었었나 봐. 응? 한 번만 봐줘. 우리 회사 알잖아. 이번 계약 못 따내면 나 진짜 끝이야. 나 길바닥에 나앉아. 너 예정 생각해서. 민철이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장화 끄트머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을 쓱 뒤로 뺐습니다. 그의 손은 허공을 휘젓다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예정? 그 예정. 3년 전에 당신이 돈 몇 푼이랑 같이 쓰레기통에 처박았잖아. 기억 안 나? 냄새나니까 꺼지라고. 그때 옆에서 악을 쓰던 지수가 씩씩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사과하면 받아줘야지. 내가 뭔데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 너 이거 갑질이야. 내가 인터넷에 다 올릴 거야. 시골 아줌마가 성공 좀 했다고 전 남편 개무시한다고. 지수는 여전히 분수를 몰랐습니다. 상황 파악 못하고 독만 바짝 오른 독사 같았죠. 저는 지수를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올려. 꼭 올려. 불륜녀랑 바람나서 조강지쳐버린 남편이 회사 망하게 생기니까 전처 찾아와서 행패 부리더라. 제목은 이걸로 하면 딱 좋겠네. 조회수 잘 나오겠다. 그치? 지수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가 이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더군요. 밭일을 하던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혀를 차며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저 남자가 그 전 남편인 거야? 에잉. 쯧쯧.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꽂히자 지수는 그제야 고개를 숙이고 민철의 등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었습니다. 그리고 상무님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무님, 여기 공기가 탁해서 계약서는 사무실 가서 쓰죠. 이 사람들은 눈에 안 띄게 치워주세요. 밭 망가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야, 빨리 끌어내. 수행원들이 양쪽에서 민철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민철은 질질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수가, 안 돼. 제발. 내가 잘못했어. 영수가. 그 처절한 목소리가 박고랑 사이로 메아리 쳤지만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던졌던 5만 원짜리 지폐만이 끌려가는 민철의 발길질에 채여 흙 속으로 처박히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걸어가는 제 등 뒤로 민철의 울부짖음이 멀어집니다. 통쾌하냐고요? 글쎄요. 통쾌함보다는 뭐랄까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민철의 불행은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거. 진짜 지옥은 그가 서울로 돌아간 뒤에 펼쳐질 테니까요. 이거나 내가 걸어갈 수 있다고. 아이씨, 진짜. 농장 입구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건 민철이었습니다. 수행원들은 먼지를 털 듯 손을 탁탁 털고는 거대한 철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철문 너머로 멀어지는 수행원들의 뒷모습을 보며 민철은 씩씩거렸지만 닫힌 문을 다시 두드릴 용기는 없었나 봅니다. 그 옆에는 지수가 엉망이 된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구두 굽은 흙에 빠져 부러졌고 스타킹은 올이 나가 흉하게 찢어져 있었죠. 오빠, 이게 뭐야? 나 쪽팔려서 못 살겠어. 저 여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개 취급을 해? 지수는 분이 안 풀리는지 애꿎은 제 땅바닥을 하이힐 굽으로 찍어대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철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 넌 좀 닥쳐. 너 아까 입구에서 코 막고 난리쳤지? 내가 그 지랄만 안 했어도 영숙이가 저렇게까지 안 나왔어. 분위기 파악 좀 하고 설치란 말이야. 뭐, 지금 그게 내 탓이야? 오빠가 그랬잖아. 총구석 가서 으름장만 놓으면 알아서 긴다고. 오빠가 멍청하게 상황 파악 못한 거지.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이게 진짜. 민철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한테나 했을 그 짓거리를 이제는 지수한테 하더군요. 지수도 지지 않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3년 전 둘이서 우리 사랑 영원하자며 샴페인 잔을 부딪히던 그 꿀 떨어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위기가 닥치니 그들의 사랑이라는 것도 밑바닥을 드러낸 거죠. 그때였습니다. 민철의 주머니에서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민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김전무였습니다. 회사의 자금줄을 담당하는 임원이었죠. 여보세요? 김전무. 나 지금 지방에.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막을 돈이 없습니다. 채권단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어요. 당장 오늘 5시까지 입금 안 되면 최종 부도 처리됩니다. 전화기 너머의 다급한 목소리가 지수의 귀에까지 들렸나 봅니다. 지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부도? 오빠, 진짜야? 우리 회사 망하는 거야? 민철은 대답 대신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야야, 조금만 막아봐. 내가 지금 대기업이랑 큰 계약건 성사시키러 왔으니까. 백화점 독점 계약이야. 이거만 되면 투자금 쏟아진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쫓겨나 놓고 민철은 아직도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아니, 꿈이라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발악이었죠. 사장님, 그 소리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지금 당장 현금 없으면 끝이라니까요. 저도 이제 모릅니다. 알아서 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철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털썩? 휴대폰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꼭 민철의 인생이 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농장 사무실 안은 훈훈했습니다. 상무님은 계약서를 정중하게 내밀었고 저는 꼼꼼하게 조항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대표님, 조건은 말씀하신 대로 다 마쳤습니다. 수익 배분은 7대3, 농장 설비 투자 전액 지원, 그리고 브랜드 이름은 대표님이 원하시는 영숙내 황금 약초 그대로 갑니다. 좋네요. 특히 이 조항, 품질 유지를 위해 생산량은 농장이 결정한다. 이게 마음에 드네요. 돈 된다고 마구잡이로 찍어내는 건 질색이라서요. 물론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도 대표님의 그 뚝심을 높게 사셨습니다. 돈보다 품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장사꾼이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선명한 붉은 인주 자국. 이 도장 하나가 제 지난 3년의 땀방울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밖에서 떨고 있을 민철의 파멸을 확정 짓는 도장이기도 했죠. 감사합니다, 대표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상무님과 악수를 하는 제 손은 따뜻했고 굳은 살이 박혀 투박했지만 당당했습니다. 다시 농장 밖.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은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하고 있었고 지수는 옆에서 울며불며 징징대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나 명품백 할부 남은 거 어떡하냐고. 이거 다 압류당하는 거야? 나 거지 되는 거야? 시끄러워 좀. 생각할 시간 좀 줘. 민철은 충혈된 눈으로 굳게 닫힌 농장 철문을 노려봤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부도, 파산, 그리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영숙이 마음을 돌려야 해. 민철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겠죠. 3년 전 저를 버릴 때처럼 그는 또다시 비겁한 수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일어나. 어디 가게? 서울 가는 거야? 아니, 이대로는 못 가. 영숙이 저 여자가 마음이 약해. 내가 무릎 꿇고 빌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도장을 받아내야 해. 다른 방법? 무슨 방법? 민철은 지수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지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쳤어? 그러다 경찰 오면 어떡해? 경찰이 무서워. 당장 길바닥에 놔앉는 게 무서워? 시키는 대로 해. 우리 둘 다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민철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밭구석에 놓여있던 녹슨 쇠스랑 하나를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는 음침한 미소를 지으며 농장 뒷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문이 안 되면 개구멍으로라도 들어가겠다는 신보였죠. 사무실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약을 마치고 상무님을 배웅한 뒤 혼자 남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다 퇴근하고 넓은 농장에 저 혼자 남은 시간. 스산한 바람 소리와 함께 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라니인가? 하고 넘기려는데 문고리가 덜컥 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밤중에 예의도 없이 남의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지. 저는 책상 아래에 놓아둔 몽둥이를 조용히 손에 쥐었습니다. 민철 씨, 설마 끝까지 밑바닥을 보이려는 건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저도 더 이상 전처로서의 예우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침입자에 대한 응징만 있을 뿐입니다. 기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얼굴은 낮에 봤던 그 거만하고 뻔뻔한 전남편 박민철이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풀린 넥타이, 그리고 충혈된 눈. 흡사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눈빛이었죠. 그의 손에는 밭에서 주워온 녹슨 쇠스랑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수가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어. 민철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술을 마신 건지 아니면 공포에 취한 건지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더군요. 저는 책상 아래 쥐고 있던 몽둥이를 꽉 잡은 채 의자에 앉아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놀라거나 비명을 지를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철 씨,
여기가 어디라고 신발을 신고 들어와? 그리고 그 흉한 물건은 뭐야? 농사 지으러 왔니? 제 차분한 목소리에 오히려 당황한 건 민철이었습니다. 그는 쇠스랑을 허공에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어. 당장 그 계약서 가져와. 대기업이랑 계약한 거 명의만 내 회사로 돌리면 돼. 그거 하나만 해주면 내가 조용히 갈게. 너 돈 많잖아. 이거 하나 해주는 게 뭐 어렵다고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가 망한 게 저 때문이라니요. 민철은 성큼성큼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빨리 내놔. 안 그러면 나 진짜 무슨 짓 할지 몰라. 그가 쇠스랑을 치켜든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있던 리모컨 버튼 하나를 꾹 눌렀습니다. 민철 씨, 저기 천장 좀 봐. 뭐? 민철이 얼떨결에 고개를 든 곳에는 붉은 불빛이 깜빡거리는 CCTV가 그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요즘 시골 농장 무시하지 마. 도둑이 많아서 고화질 CCTV 다 달아놨거든. 지금 당신 모습 내 휴대폰이랑 보안업체 서버에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있어. 흉기 들고 전처 협박하는 모습 아주 잘 나오네. 이거 안 꺼. 끄면 뭐? 당신이 날 치게? 쳐봐. 어디 한번 쳐봐. 제가 몽둥이를 책상 위로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3년간 험한 산을 타고 억센 밭일을 하며 다져진 기백이었습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온 민철 따위가 감히 범접할 수 있는 기운이 아니었죠. 제가 눈을 부릅뜨고 다가가자 민철은 쇠스랑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겁쟁이. 겁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여전히 겁 많은 쫄보였습니다. 너 진짜 독해졌다. 독해져? 누가 날 이렇게 만들었는데? 당신이 버린 그 3년 동안 내가 산짐승이랑 싸우고 비바람 맞으면서 살았어. 당신 같은 껍데기 하나 못 이길 것 같아?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적막한 시골 밤 공기를 가르는 경찰차 소리.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민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경찰? 설마 신고했어? 당신 들어올 때 문고리 돌리는 소리 듣자마자 눌렀지. 여기 파출소장님이랑 내가 좀 친하거든. 3분이면 도착해. 미친. 안 돼. 나 잡히면 안 돼. 민철은 패닉 상태에 빠져 허둥지둥 출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망을 보고 있던 지수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경찰이다. 오빠 나갈게. 나 모르는 일이야. 다급한 발소리가 멀어지더군요. 하이힐을 벗어들고 맨발로 뛰는 소리였습니다. 민철이 창문으로 그 모습을 보고 절규했습니다. 유지수, 너 어디가? 같이 가야지. 믿었던 세부인, 아니 공범이자 사랑한다던 그 여자는 경찰차 불빛이 보이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습니다. 민철은 배신감에 입을 딱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 앞에 순찰차가 급정거하고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흉기 버려. 경찰들이 테이저건을 겨누며 들어오자 민철은 힘없이 쇠스랑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그 쇠소리가 민철의 인생 종소리처럼 들리더군요. 박민철 씨, 특수 주거침입 및 특수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민철은 저항 한번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경찰관에게 끌려나가면서 그는 젖은 눈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영수가, 내가 미안해. 나 좀 살려줘.
나 이대로 가면 감옥 가. 회사도 망하고. 그 애원하는 눈빛. 3년 전 저를 버릴 때의 그 차가웠던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비굴함만 남은 그 눈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줬습니다. 민철 씨, 걱정 마. 감옥이 밖보다 나을 거야. 거긴 적어도 밥은 공짜로 주잖아. 당신 회사 부도나면 빚쟁이들한테 시달릴 텐데 차라리 거기가 천국일걸. 너 정말. 아, 그리고 지수 씨는 너무 원망하지 마. 당신이 돈 보고 사람 골랐듯이 그 여자도 돈 보고 당신 골랐을 뿐이니까. 끼리끼리 만난 거지 뭐. 민철은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 넣어졌습니다. 파란 경광등 불빛이 밤하늘을 번쩍이며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폭풍 같았던 밤이 지나고 농장에는 다시 평화로운 아침 해가 떴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해가 올라오자 밤새 공포에 떨었던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참새들이 지저귀고 흙내음이 밤이슬에 젖어 더욱 향긋하게 올라오는 아주 평범하고도 아름다운 시골의 아침이었죠. 저는 따뜻한 두유 한 병을 손에 쥐고 밭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어젯밤 그 난리통이 마치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밭은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묵묵하게 저를 반겨주더군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대표님, 파출소장입니다. 밤사이 도망쳤던 공범 유지수 씨도 인근 야산에서 검거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네요. 피해 진술서 마무리가 필요하니 잠깐 들러주시겠습니까? 저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가장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승리자의 아침은 단정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주 볼만한 광경, 아니 한편의 막장 희극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치장 창살을 사이에 두고 민철은 안에, 지수는 밖에 앉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몰골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유치장 안에 민철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번지르르 하던 머리는 까치집이 되었고 명품 넥타이는 어디 갔는지 셔츠 단추가 뜯겨져 흉한 가슴팍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는 창살을 부여잡고 밖을 향해 핏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유지수, 내가 어떻게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라며, 영원하자며. 내가 쇠스랑 들고 들어갈 때 내가 뭐라 그랬어? 오빠 파이팅? 빨리 하고 와. 그랬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해? 그 앞 의자에 앉은 지수는 더했습니다. 도망치다가 산비탈을 구른 건지 명품 원피스는 걸레 조각처럼 찢어졌고 스타킹은 올이 나가 살이 다 비쳤습니다. 한쪽 신발은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흙투성이 맨발이었는데 발톱이 깨져 피가 맺혀 있더군요. 화장이 눈물 콧물에 번져서 눈 주위가 팬더처럼 시커멓게 된 꼴이라니. 3년 전 제 집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던 그 여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지수는 형사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저 남자가 억지로 끌고 간 거예요. 저는 차에만 있었어요.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떨고만 있었다고요. 쇠스랑 들고 설친 건 저 미친 인간이에요. 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니까요. 저 인간 눈빛 못 보셨어요? 저도 죽일까봐 무서워서 도망친 거라고요. 제가 파출소 안으로 들어서자 시끄럽던 장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셨습니까, 대표님? 소장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깎듯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린 민철과 지수.
저를 보는 두 사람의 눈빛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민철의 눈에는 절망과 수치심이, 지수의 눈에는 마치 또 다른 동아줄을 발견한 듯한 비열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니, 언니. 지수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제게 달려오려다 옆에 있던 여경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억울해요. 언니도 알잖아요. 저 남자가 얼마나 무식하고 폭력적인지. 저도 속았어요. 언니랑 똑같이 당한 거라고요. 언니라니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이 아줌마 수준 떨어지는 여자 취급하던 입에서 나올 호칭은 아니죠. 저는 천천히 지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언니라니? 우리 초면 아니었나? 어제는 나보고 똥 냄새 난다며 코 막고 난리더니 파출소 공기가 밥보다 더 맑은가 보네. 호칭이 아주 살갑게 바뀌었어? 제가 비릿하게 웃으며 쏘아붙이자 지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눈이 삐었었나 봐요. 저 사실 민철 오빠. 아니, 저 인간한테 속아서 결혼한 거예요. 돈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빚쟁이였고 맨날 소리 지르고. 저도 피해자예요. 언니가 선처해 준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저 풀려날 수 있대요. 네. 같은 여자끼리 사정 좀 봐주세요. 저 아직 점잖아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돈 보고 남의 가정 파탄 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같은 여자 타령이라니요. 그 젊음 믿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게 누구인데. 그때 유치장 안에서 민철이 쇠창살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아, 이 나쁜 년아. 입 안 닥쳐? 내가 그랬잖아. 가서 무릎이라도 꿇려서 도장 받아내라고. 안 그러면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내가 부추겨 놓고 이제 와서 발을 빼? 너 내가 사준 가방이 몇 개고 옷이 몇 벌인데. 내가 언제 오빠가 쇠스랑 들고 간다길래 말렸잖아. 나는 그냥 차에서 기다린 죄밖에 없어. 웃기지 마. 내가 망 좀 봐준다고 했잖아. 경찰 오면 소리 지르겠다고 내 입으로 말했잖아. 서로 내 탓이니 물고 뜯고 싸우는 꼴을 보니 헛웃음이 픽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바로 3년 전 저를 집에서 쫓아내며 우리는 운명이다. 진정한 사랑이다. 당신 같은 껍데기 부부랑은 차원이 다르다며 떠들던 인간들의 민낯이었습니다. 돈이라는 화려한 포장지가 벗겨지니 그 안에는 썩은 생선가시 같은 추악한 욕망만 남은 거죠. 저는 소장님 책상 위에 가져온 작은 USB를 올려놓았습니다. 소장님, 여기 어젯밤 CCTV 영상 원본입니다. 화질도 좋지만 음성 녹음이 아주 기가 막히게 됐더라고요. 제가 USB를 내밀자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 영상 안에 지수 씨 목소리도 다 들어있어요. 오빠, 경찰 오면 어떡해? 빨리 하고 나와. 도장만 받으면 끝이야. 이게 말린 사람의 대사일까요? 아니면 망 봐주는 공범의 대사일까요? 판사님이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지수는 입을 벙긋거리다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진 거죠.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팩트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 싸울 힘 있으면 좀 아껴두는 게 좋을 거야. 저기 뉴스 좀 봐. 제가 가리킨 파출소 벽면의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붉은 자막으로 속보가 뜨고 있었고 앵커의 건조한 목소리가 파출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견식품유통업체 M사 어제까지 돌아온 어음 30억 원을 막지 못해 오늘 오전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대표 박모 씨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채권단이 본사 사무실을 점거하고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민철의 얼굴과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집기류를 부수고 딱지를 붙이는 난장판된 사무실 풍경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창살을 잡은 손에 힘이 풀려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공식적으로 끝장났다는 선고를 들은 셈이니까요. 그리고 옆에 있던 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도? 진짜 망한 거야? 그럼 내 명품은? 내 아파트는? 오빠가 내 명의로 해준 차는? 다 압류되겠지. 채권자들이 바보인 줄 알아?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아니야. 난 그냥 와이프잖아. 나랑 상관없잖아. 상관이 왜 없어? 지수 씨, 기억 안 나? 저번에 민철 씨가 사업 자금 급하게 땡길 때 당신이 연대보증 서명했잖아. 오빠 믿으니까 사인할게 하면서. 지수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걸 언니가 어떻게. 이 바닥이 좁거든. 그리고 내가 요즘 돈 좀 만지잖아. 금융권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어오더라고. 축하해, 유지수 씨. 당신은 이제 정가자 남편을 둔 것도 모자라 수십억 빚더미에 함께 앉게 된 거야. 민철 씨랑 정말 운명은 운명이네. 지옥 끝까지 함께 갚아나가야 할 운명. 안 돼. 으앙. 지수는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이 사기꾼아. 내 인생 물려내. 물려내라고. 지수는 유치장 창살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민철의 머리끄덩이라도 잡으려 발버둥 쳤고 민철은 넋기 나간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비규환. 지옥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피해 진술서에 도장을 꾹 찍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나오는 길에 민철이 힘없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영수가, 나 면회. 한 번만 와주라. 나 갈아입을 옷도 없고 영치금도 없어. 제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고리를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바빠서. 황금 약초 수출 계약 때문에 일정이 꽉 찼거든. 오늘 오후엔 미국 바이어들이 농장으로 오기로 했어. 거기서 주는 콩밥이나 잘 챙겨 먹어. 그것도 다 우리 같은 농부들 피땀으로 만든 쌀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영수가. 파출소 문을 열고 나오니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와 고함소리가 철문이 닫히며 툭 하고 끊겼습니다. 마치 TV 전원을 끈 것처럼요. 뱃속에 고여있던 묵은 공기를 후 하고 뱉어냈습니다. 시원하냐고요? 네, 시원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네요. 고작 저런 바닥을 보려고 제가 지난 3년을 이 악물고 버텼나 싶어서요. 하지만 감상은 여기까지. 제 인생의 1막은 비극이었지만 2막은 화려한 희극일 테니까요. 이제 찌꺼기들은 다 걸러냈으니 진짜 제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없어서 못 판다는 기적의 작물, 황금 약초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약초를 탄생시킨 주인공이 대기업과 손잡고 본격적인 해외 수출길에 올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실패를 딛고 인생 2막의 화려한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김영숙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TV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보입니다. 흙 묻은 작업복 대신 깔끔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었지만 손에는 여전히 투박한 호미가 들려 있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면서도 반가운지
마을 회관에 모인 어르신들이 저보다 더 크게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숙이 출세했네. 텔레비에도 나오고. 이장님, 저거 봐. 우리 마을 이름도 나왔어. 영숙이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 부자 됐어. 어르신들은 제 손을 잡고 놓질 않으셨습니다. 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아오르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민철이 제 앞에 5만 원짜리 지폐를 던지며 모욕했던 그날, 제가 흙발로 그 돈을 지식이며 다짐했던 분노가 이제는 이렇게 값지고 따뜻한 결실로 돌아왔으니까요. 같은 시각 서울 명동의 대기업 백화점 1층 메인홀. 그곳에는 영숙네 황금 약초 팝업 스토어가 화려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시간 전부터 백화점 밖까지 줄을 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고 준비한 한정판 물량은 오전 중에 동이 나버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던 상무님은 입이 귀에 걸려 저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오셨죠. 대표님, 보이십니까? 대박입니다. 대박. 고객님들이 물건 없냐고 아우성입니다. 회장님께서 보고 받으시고는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대표님께 특별 보너스 두둑하게 챙겨드리고 농장 확장 공사도 바로 착수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수많은 인파와 완판 팻말.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흘린 땀이, 제가 견뎌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세상의 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짙은 법이죠. 화려한 백화점과는 정반대인 곳, 서울 구치소의 차가운 접견실 풍경을 보여드려야겠네요. 투명한 아크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3205번 수의를 입은 민철과 초췌한 몰골의 지수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민철은 불과 몇 달 사이에 폭삭 늙어버렸습니다. 윤기가 흐르던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어 푸석했고 눈밑은 퀭하게 들어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어깨는 구부정한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품으로 휘감았던 몸에는 보풀이 일어난 싸구려 티셔츠가 걸쳐져 있었고 며칠 머리를 못 감았는지 떡진 머리를 대충 묶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아, 유지수, 너 올 때 빈손으로 왔냐? 영치금 좀 넣어달라니까. 민철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소리마저 갈라져 듣기 싫은 쉰소리가 났습니다. 지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치금? 웃기고 있네. 나 지금 컵라면 사 먹을 돈도 없어서 편의점 폐기 도시락 기다리는 신세야. 오빠 때문에 내 인생 망친 거 안 보여? 빚쟁이들이 우리 친정집까지 찾아가서 난리를 쳤어. 누가 누구 탓을 해? 내가 사치만 안 했어도, 백화점 가서 카드만 좀 덜 긁었어도 회사 자금 사정이 그렇게 쪼들리진 않았어. 내가 쓴 돈이 얼만 줄 알아? 뭐라고? 내가 사치해서 망했다고? 웃기지 마. 오빠가 능력 없어서 망해놓고 왜 내 탓이야. 주제 파악 좀 해. 오빠는 그냥 껍데기야, 껍데기. 인연이 진짜. 민철이 흥분해서 일어나려다 교도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지수는 그런 민철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아크릴 벽에 턱 갖다 댔습니다. 됐고, 이거 봐.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민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 진짜 이럴 거야? 나 출소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내가 나가서 다시 재기하면. 재기? 꿈깨. 오빠 나이가 몇인데 재기를 해? 빚이 수십억인데? 기다리면 뭐가 나오는데? 빚더미. 정가자 남편? 나 아직 젊어.
오빠 옥바라지 하면서 늙어 죽기 싫다고. 빨리 찍어. 안 그러면 나 이제 면회도 안 올 거야. 지수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날카로웠습니다. 민철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저에게 이혼 서류를 들이밀며 새 인생 살겠다. 사랑 찾아 떠나겠다고 큰 소리치던 그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나요? 인과응보.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조강지철을 헌신짝처럼 버린 대가를 그는 지금 자신이 선택한 여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 더 비참한 방식으로 돌려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화면이 바뀌고 제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사실 이혼 후 귀농이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텐데요.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성공하신 비결이 뭔가요? 혹시 전 남편분에 대한 복수심 같은 게 원동력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의 그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복수요? 솔직히 처음엔 그랬죠. 이를 갈고 잠도 안 자고 일만 했으니까요.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성공해서 콧대를 꺾어주고 싶었어요. 너희가 버린 여자가 이렇게 잘 산다 보여주고 싶었죠. 잠시 숨을 고르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땀 흘려 일하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가장 큰 복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데 내 귀한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행복해지는 거라는 걸요. 내가 내 삶을 사랑하고 내 땀을 믿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된 거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만으로는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흙은 미움을 모릅니다. 정직만 알죠. TV를 보던 유치장의 민철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흐느끼는 어깨가 처량했습니다. 지수도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제 말이 그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워서였을까요? 그건 그들만이 알겠죠. 마을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꽹과리 소리와 웃음소리가 밤하늘을 채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잔치마당을 빠져나와 제 밭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을 받은 약초들이 은은하게 금빛을 내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쭈그리고 앉아 흙을 한 줌 쥐어보았습니다. 차갑지만 부드러운 감촉. 이 흙이 저를 살렸고 저를 키웠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혼잣말을 하며 흙을 토닥이는데 누군가 뒤에서 인기척을 냈습니다. 돌아보니 상무님이 서 계시더군요. 서울에서 내려오신 김에 잔치까지 보고 가시려나 봅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매출이 역대 최고랍니다. 회장님께서 아주 난리가 나셨습니다. 아유, 다 상무님 덕분이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말씀인데 회장님께서 대표님을 본사 고문으로 모시고 싶어 하십니다. 서울로 올라오셔서 경영 수업도 좀 들으시고 더 큰 물에서 노시는 건 어떠신지. 펜트하우스도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서울. 화려한 불빛과 높은 빌딩이 있는 곳. 민철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고 지수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그 욕망의 도시. 이제 제가 원하기만 하면 그곳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년 전 쫓겨났던 그곳으로 금이 환영할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무님,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서울 가서 팬대 굴리고 에어컨 바람 쐬는 건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 하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흙 만지고 바람 쐬고 이 녀석들 커가는 거 보는 게 제일 행복해요.
저한테는 펜트하우스보다 이 비닐하우스가 더 궁전 같거든요. 상무님은 잠시 멍하니 저를 보시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역시 대표님다우십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는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김영숙 대표님은 밭이 곧 궁전이시라 서울은 좁아서 못 오신다고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민철에게 쫓겨나던 날 울면서 걷던 그 황량한 시골길이 온통 황금빛 꽃길로 변해 있는 꿈을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3년 전에 초라했던 제가 현재의 당당한 저를 보고 활짝 웃어주더군요. 잘했어, 영수가. 버텨줘서 고마워. 정말 잘했어. 시간이라는 건 참으로 정직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 오직 사람의 입이고 욕심을 부리는 건 사람의 마음일 뿐이지요.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비바람을 견디면 열매가 맺히듯 제 인생의 계절도 어느덧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뜻하고 찬란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 난리통이 있고 나서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제 삶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제 농장은 이제 단순히 약초를 키우는 밭이 아닙니다. 영숙내 힐링팜이라는 이름으로 새 단장을 마쳤죠. 주말이면 아이들 손을 잡고 오는 가족 체험객들, 건강을 찾으러 오는 어르신들로 입구부터 관광버스 줄이 끊이지 않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예전처럼 장화를 신고 농장을 둘러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미국으로 나갈 수출 물량, 컨테이너, 선적 작업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새로 개발한 황금 약초 발효액, 백화점 사전 예약만 5천 건이 넘었습니다. 공장 라인 풀가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저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트럭들이 짐을 싣고 분주하게 오가는 소리, 공장이 웅웅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직원들의 활기찬 웃음소리. 이것이 바로 제가 3년 전 맨손으로 흙을 파내며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정성입니다. 우리 농장 이름 걸고 나가는 거니까 포장 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기세요. 사람이 먹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활기찬 농장의 아침 햇살을 뒤로하고 시선을 서울의 가장 어둡고 낮은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화려한 빌딩 숲 아래 그림자진 곳, 서울역 광장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무료 급식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씻지 못한 냄새, 퀴퀴한 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줄 맨 끝에 낯익지만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얼굴 하나가 보입니다. 박민철, 1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왔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화려한 재기가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이미 이혼 도장을 찍자마자 위자료 한 푼 없이 도망쳐 잠적해버렸고 집도 차도 회사도 모두 경매로 넘어가 먼지 한 톨 남지 않았습니다. 한때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장이라며 으스대던 그는 이제 찜질방 갈 돈 1만 원이 없어 신문지를 덮고 자야 하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빨리 좀 갑시다. 배고파 죽겠구만. 민철이 앞사람에게 짜증을 내자 앞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쏘아붙입니다. 이봐요 아저씨. 얻어먹는 주제에 말이 많아? 꼬우면 돈 내고 사드시던가. 민철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며 고함을 쳤겠지만 이제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든 식판에는 식어 빠진 밥 덩어리와 묽은 김칫국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3년 전 저에게 반찬이 이게 뭐냐 수준 떨어지게라고 투정 부리던 그 입으로 남이 주는 공짜 밥을 쑤셔 넣고 있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한 구석에 켜져 있던 낡은 TV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 멘트. 네, 오늘의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농사 하나로 인생 역전에 성공하고 이제는 수익금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며 기부 천사로 불리는 김영숙 대표님 모셨습니다. 민철의 숟가락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는 듯 민철의 눈은 TV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화면 속에 저는 민철이 한 번도 사주지 않았던 고운 비단 한복을 입고 온화하고 품위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거액의 장학금을 쾌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요. 화면 속에 제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인생의 아주 추운 겨울을 겪어봤습니다. 가진 것 없이 쫓겨나 막막했던 시절, 저를 받아준 건 말없는 흙이었습니다. 제가 흙에게 위로받았듯 저도 돈이 없어 꿈을 포기하려는 아이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돈은 혼자 쥐고 있으면 차갑지만 나누면 따뜻해지더라고요. 돈은 혼자 쥐고 있으면 차갑다. 민철은 멍하니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그 차가운 돈을 쫓다가 정작 가장 따뜻했던 사람을 버렸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저렇게 빛나는 별이 되어 만인의 존경을 받는 동안 자신은 3,000원짜리 밥 한 끼에 목숨 거는 시궁창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 그 뼈저린 후회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으흐흑, 흑흑, 으아앙. 민철은 입안에 든 밥알을 다 뱉어내며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식판을 엎으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친놈이지. 영수가. 내가 잘못했다. 으흐흑. 주변 노숙자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욕을 했습니다. A씨, 밥맛 떨어지게 왜 저래? 아저씨, 나가서 울어. 하지만 민철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뒤늦은 반성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놓쳐버린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대한 탐욕의 눈물일까요? 어느 쪽이든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아주 먼 세상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다시 평화로운 농장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오늘 농장에 마련한 무료 한방 체험관을 찾았습니다. 다리가 아파 걷기 힘들다던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제가 직접 개발한 약초 파스를 붙여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대표님 손은 약손이야. 이 손만 닿으면 아픈 게 싹 사라져.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거친 손을 마주 잡는데 문득 제 손을 내려다보게 되더군요. 손마디는 굵어졌고 손톱 밑에는 흙물이 들어 까맣습니다. 3년 전 민철에게 냄새나고 거친 손이라며 내쳐졌던 바로 그 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손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손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붉은 노을이 드넓은 농장을 황금빛으로 감싸 안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과거에 그 시렸던 참 바람이 아닙니다. 달콤한 약초 향기와 내일의 희망을 가득 실어 나르는 훈훈한 봄바람입니다. 저는 밭 한가운데 서서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매서운 겨울을 지나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며 울고 계신가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빈털터리로 쫓겨나 흙바닥을 굴렀던 저도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 진짜 소중한 걸 놓치지 마세요. 진짜 보물은 남들의 시선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땀방울 속에, 그리고 시련을 견디며 단단해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미 묻혀 있으니까요. 그 흙을 털어내고 일어서세요. 당당하게 고개를 드세요. 당신의 인생 이막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황금빛 약초밭 위로 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이곳은 제 왕국이자 제 삶의 증명이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시련을 걸음 삼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 여자, 농사짓는 CEO 김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